안녕하십니까? 모든 분들의 행복을 바라는 낭독 채널 행복 낭독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행복에 저의 낭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제4장 반감이나 반발 없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9가지 방법,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5번째 방법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분들의 행복에 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절에 내 친구 중 한 명이 백악관의 손님으로 일주일간 머문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쿨리지 대통령이 개인 집무실로 들어가며 비서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오늘 참 옷이 예쁘군.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아가씨야. 평소 과묵한 쿨리지 대통령이 비서에게 했던 가장 과한 칭찬이었을 것이다. 그런 경우가 너무 드물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비서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그러자 쿨리지 대통령은 말했다. 자, 너무 우쭐해하지 말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니까. 이제부터는 글을 받았을 때 구두점 표기에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네. 쿨리지의 방법은 속이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 심리에 대한 그의 이해만큼은 훌륭했다. 누구든 좋은 점을 먼저 칭찬받고 나면 불쾌한 말은 좀 더 쉽게 받아들인다. 이발사는 손님을 면도해 주기 전에 비누 거품부터 칠한다. 바로 이게 맥킨리가 1896년 대통령에 출마했을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다. 그 당시 공화당의 어느 열혈 당원이 선거 연설문을 작성해 왔는데 그는 자신의 연설문이 키케로와 패트릭 헨리 그리고 다니엘 웹스터가 쓴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불멸의 연설문을 맥킨리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연설문은 나름 훌륭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대로 쓰기에는 적당치 않았다.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게 뻔했다. 하지만 그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의 훌륭한 열정을 망쳐서도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 된다고 말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그럼 맥킨리가 얼마나 노련하게 그 상황을 처리했는지 살펴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 연설문은 아주 훌륭해. 정말 감동적이네. 누구도 이보다 더 좋은 연설문을 쓸 수는 없을 걸세. 내용도 아주 적절한 부분이 많군. 하지만 이번 대선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적당할지 의문이군. 개인의 관점에서는 흠잡을 데 없이 맞는 말이겠지만 나는 당의 관점에서 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돌아가서 내가 지적한 부분을 연설문에 반영해서 한 부 보내주게나. 그는 맥킨리의 요청대로 했다. 맥킨리는 그의 두 번째 연설문을 검토하고 그가 원고를 다시 고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하여 맥킨리는 선거운동 중에 매우 영향력 있는 연설을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글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쓴 편지 중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편지다. 링컨은 이 편지를 5분 만에 써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1926년 경매에 붙여졌을 때 이 편지는 12,000달러에 팔렸으며 이 금액은 링컨이 반세기 동안 힘들게 일해서 모았던 돈보다 더 많았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가장 힘든 시기에 쓴 이 편지는 1863년 4월 26일에 조셉 후커 장군에게 보낸 편지다. 당시 18개월 동안 링컨이 임명한 장군들이 지휘한 북군은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인명피해만 늘어나고 있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침통해졌다. 수천 명의 군인이 탈영했고 심지어 링컨이 소속된 공화당 상원 의원들까지 링컨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파멸할 직전에 있습니다. 신마저도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편지는 이처럼 깊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한 시기에 쓰였다. 여기서 이 편지를 인용하는 이유는 국가의 운명이 장군 한 사람의 손에 좌우될 수도 있었던 그때 다루기 힘든 장군을 바꾸기 위해 링컨이 어떻게 했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 쓴 편지 가운데 가장 비판적인 편지다. 하지만 여기서도 링컨은 후커 장군의 중대한 과오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를 칭찬했음을 주목하라. 후커 장군은 분명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링컨은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링컨은 보다 신중하게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장군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말 재치 있고 사교적이지 않은가? 링컨이 후커 장군에게 쓴 편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포토맥 부대의 지휘관으로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군이 용감하고 능력 있는 군인이라 믿고 있고 그 점을 높이 삽니다. 또한 장군이 정치와 군인 본연의 임무를 구분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장군은 올바르게 처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군은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소중한 자질입니다. 장군은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장군이 번사이드 장군의 지위를 받는 동안에 너무 야심에만 사로잡혀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혁혁한 전공을 쌓은 영예로운 동료 장군과 국가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장군이 군대나 국가에 독재자가 필요하다고 최근에 말했음을 전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장군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장군을 지휘관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성공을 거둔 장군들만이 자신을 독재자라 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장군에게 요구하는 것은 군사적인 성공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독재도 감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장군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모든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군은 병사들 사이에서 지휘관을 비판하고 지휘관을 불신하는 풍조가 군대 내에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장군에게 되돌아오는 건 아닌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그러한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장군을 도울 것입니다. 행여 나폴레옹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런 분위기가 만연한 군대를 이끌고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경솔한 언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경솔하지 않도록 하되 전심전력 다해 힘차게 전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쿨리지도 맥키니도 링컨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이 일상적인 비즈니스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과연 어떠할지 한번 살펴보자. 필라델피아에 있는 와크 컴퍼니의 직원인 W.P. 고의 경우를 살펴보자. 와크 컴퍼니는 지정된 날짜까지 필라델피아에 대형 사무용 건물을 짓는다는 건설 계약을 맺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건물이 거의 완공될 무렵 갑자기 건물 외관의 청동 장식을 맡은 하청업자가 일정에 맞춰 납품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럴 수가. 건물 완공이 미뤄지다니. 어마어마한 위약금과 큰 손실까지 단지 그 하청업자 때문에. 수차례나 장거리 전화를 하며 다투었고
대화는 과열되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결국 고는 하청업체와談판을 벌이기 위해 뉴욕으로 파견되었다. 브루클린의 사장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사장님 한 분뿐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서로의 소개가 끝나고 고는 하청업체의 사장에게 물어보았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사장은 놀라며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기차에서 내려서 이곳 주소를 찾으려고 전화번호부를 보았는데 브루클린 전화부에 등록된 사람들 중 사장님 말고는 같은 이름을 가진 분은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사장이 대답했다. 그는 솔깃해서 전화번호부를 뒤져보았다. 글쎄, 흔치 않은 이름이긴 하죠. 하면서 으스대듯 말했다. 우리 집안은 약 2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뉴욕으로 건너와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족과 조상에 관해 잠시 이야기했다. 사장이 이야기를 마치자 고는 그동안 방문했던 비슷한 공장과 비교해 공장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칭찬했다. 이곳은 제가 본 청동 공장 중에 가장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군요. 사장이 대답했다. 평생을 고생하며 일군 사업입니다. 꽤 자랑스럽긴 합니다. 공장 주변 좀 둘러보시겠습니까? 공장을 둘러보면서 고는 공장의 제작 방식을 칭찬하면서 어떤 점에서 그리고 왜 이 공장이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 뛰어난지를 말했다. 고가 일부 생소해 보이는 기계에 대해 칭찬하자 사장은 자신이 직접 고안한 거라며 자랑했다. 그는 꽤 긴 시간 동안 그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었다. 사장은 자신이 방문한 손님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고집했다. 자, 지금까지 고가 공장을 방문한 진짜 의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기억하길 바란다. 점심 식사 후에 사장이 말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즐거울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죠. 설령 다른 주문들이 지연되더라도 귀사에서 주문하신 물건은 제 시간에 제작해서 보내드리겠다고 약속드릴 테니 이제 그만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원했던 것을 모두 얻었다. 물건은 제때에 도착했고 건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완공되었다. 만일 고가 그런 경우에 흔히 하듯이 화부터 내면서 비난하는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칭찬과 솔직한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원망받지 않고 비판하는 방법. 어느 날 정오 무렵 자신의 제철 공장 중 한 곳을 지나던 찰스 슈왑은 직원 몇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직원들 바로 위에는 금연 표시가 있었다. 슈왑이 그 표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을까? 이거 안 보이나? 슈왑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다가가 시가 한 대씩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젊은 친구들 밖에 나가서 피워주면 고맙겠네. 직원들은 자신들이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을 슈왑이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규칙을 어긴 걸 알면서도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슈왑을 존경했다. 당신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는가? 존 워너메이커 역시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백화점을 매일같이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한 번은 고객 한 명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 그 고객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직원들은 다들 어디 있지? 그들 저쪽 계산대 반대편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웃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계산대로 가서 직접 계산을 처리한 뒤 직원들에게 건네주며 포장하라고 지시하고는 자리를 떴다. 1887년 3월 8일에 뛰어난 설교가인 헨리 워드 비처가 세상을 떠났다. 그 주 일요일에 라이먼 에버트는 비처의 사망으로 고요해진 연단에서 설교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는 최선을 다해 설교 내용을 쓰고 또 쓰면서 마치 소설가 플로베르처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내용을 다듬었다. 그런 다음 설교문을 아내에게 읽어주었다. 글로 작성된 연설문이 흔히 그렇듯 그의 설교문도 딱딱하고 형편없었다. 만약 부인이 판단력이 좀 부족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여보,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요. 그 연설문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사람들이 모두 졸고 말 거예요. 백과사전 읽는 것 같이 들리거든요. 지금껏 수년을 설교해 왔으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딱딱하게 읽었다가 창피만 당할 게 뻔해요. 정말 그의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당신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부인도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부인은 노스 아메리칸 리뷰에 실린다면 좋을 법한 글이라고만 이야기했다. 달리 말하자면 부인은 한편으로는 칭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연설문으로는 딱딱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이먼은 그 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주 열심히 준비했던 원고를 찢어버리고 노트 없이 강단에 섰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상대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어라.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오래전 조카인 조세핀 카네기가 내 비서로 일하겠다며 뉴욕으로 왔다. 당시 19살이던 조카는 3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업무 경험이 거의 없었다. 훗날 조세핀은 수에즈 서쪽에서 유능한 비서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나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내가 조카를 혼내야겠다고 생각한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잠깐만 데일 카네기, 네 나이는 조세핀의 2배고 업무 경험은 몇만 배나 더 많아. 네 수준도 보통이긴 하지만 어떻게 조세핀에게 네가 가진 정도의 시야와 판단력과 추진력을 바랄 수 있겠어? 그리고 잠깐 데일, 너는 19에 뭘 했지? 네가 저질렀던 터무니없는 실수와 어리석은 잘못을 떠올려봐. 숱한 잘못을 저지르던 그때를 기억해 보란 말이야. 이처럼 솔직하고 공정하게 살펴보고 난 뒤에 나는 조세핀의 평균 업무 점수가 내가 19살이었던 때보다 훨씬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그런 조세핀에게 충분한 칭찬을 해주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그 후로 나는 조세핀의 실수를 지적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곤 했다. 조세핀, 여기 실수한 게 있구나. 하지만 예전에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다. 사람은 날 때부터 완벽할 순 없어. 판단력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너는 네 나이 때의 나보다는 잘하는 편이야. 그만큼 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해서 네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나무랄 처지가 못 된다. 하지만 네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니? 야단치는 사람이 자신도 전혀 완벽하지 않다며 겸손하게 먼저 인정하면 실수를 지적받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해진다. 베른하르트 폰 빌로는 1909년에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 확실히 배웠다. 폰 빌로는 당시 독일의 수상이었고 국왕은 빌헬름 2세였다.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악명 높은 독일의 제국 마지막 황제며 사나운 맹수와 같은 육군과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그 빌헬름 2세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황제가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황제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 유럽 대륙이 흔들렸고 전 세계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태가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은 황제가 대중 앞에서 한 아둔하고 독선적이며 말도 안 되는 발표 때문이었다. 그는 영국을 방문하던 중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면서 일간 신문인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실으라고까지 했다. 예를 들어 황제는 자신이 영국의 우호적인 유일한 독일인이고 일본 위협에 대항해 해군을 창설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또 영국이 러시아와 프랑스의 굴욕을 당하고 있을 때 혼자서 영국을 구해냈으며 영국의 로버츠 경이 남아프리카에 보어인을 무찌른 것도 자신이 세운 작전 계획 때문이었다는 등 여러 터무니없는 발언을 했다. 100년간 지속된 평화로운 시기에 유럽의 왕이 그런 놀라운 말을 직접 한 적은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다. 유럽 대륙은 벌집통을 쑤셔 놓은 듯 들끓었다. 영국은 격분했고 독일 정치인도 경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동의 한가운데서 황제는 전전긍긍하며 독일 제국의 수상인 폰 빌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렇다. 황제는 폰 빌로가 이 모든 책임은 황제에게 잘못 조언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발표하기를 바랐다. 폰 빌로는 항변했다. 하지만 폐하,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어느 누가 감히 제가 군주께 그런 말로 충고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폰 빌로는 이 말을 하자마자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황제는 폭발했다. 자네는 내가 어리석어서 자네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실수나 하고 다니는 바보로 보는 건가? 폰 빌로는 그를 비난하기 전에 찬사를 보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결국 차선책을 찾아야 했다. 그는 비난한 다음에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그 일은 흔히 그렇듯 놀라운 결과를 불러왔다. 폰 빌로는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황제께서는 해군 등 군사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모든 면에 걸쳐 여러모로 저를 능가하십니다. 저는 황제께서 기압계나 무전전신, X선을 설명하실 때 감탄하며 경청할 뿐이죠. 저는 부끄럽게도 자연과학에 무지하고 화학이나 물리학 개념도 모르고 간단한 자연현상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약간의 역사적 지식이나 정치학, 특히 외교적 측면에서 유용한 지식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황제는 활짝 웃었다. 폰 빌로는 빌헬름의 찬사를 보내며 그를 치켜세우고 자신은 낮추었던 것이다. 황제는 이후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는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짐이 항상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하늘이 짝지어준 인연이야. 서로 곁에 함께 있어야 하니 앞으로 떨어지지 말자고. 황제는 폰 빌로와 몇 번이고 악수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황제는 매우 들떠서 주먹을 쥐고 소리쳤다. 누구든 나에게 폰 빌로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면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릴 테다. 폰 빌로는 더 늦기 전에 화를 피했지만 영리한 외교관인 그도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황제가 아둔해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풍기기 이전에 자신의 부족한 점과 황제의 뛰어난 점을 먼저 말했어야 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은 칭찬하는 말 몇 마디만으로도 거만하고 모멸감을 느낀 황제도 충실한 친구로 바꿀 수 있다면 겸손과 칭찬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낼지 생각해보라. 제대로 사용한다면 겸손과 칭찬은 커다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명령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젠가 나는 미국 전기 작가들의 데모라 할 수 있는 아이다 타벨 여사와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관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시작했고 그녀는 이와 관련된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오웬 D. 영의 자서전을 쓰느라 영과 3년 동안이나 같은 사무실을 썼던 사람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그동안 영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영은 항상 지시하지 않고 제안을 했다. 예를 들어 이것 또는 저것을 해라 아니면 이것 또는 저것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라고 했다. 그는 편지를 구술한 다음에도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자주 말했다. 또 비서가 쓴 서류를 훑어보고는 이런 방식으로 문구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는 항상 사람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비서에게 무엇을 하라고 절대 지시하지 않았다. 상대가 알아서 하고 또 실수를 통해 스스로 배우도록 했다. 그런 방식은 사람들이 실수를 빠르게 수정해 나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그들 모두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었다. 또한 반발 없이 협력하려는 마음을 북돋아 주었다. 그러므로 반감이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라.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줘라. 수년 전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찰스 스타인메츠를 부서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혔다. 스타인메츠는 전기 부문에서는 뛰어난 천재였지만 회계 부문을 이끌어올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회사는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걱정했다. 그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대단히 예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회사는 GE 기술고문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그를 임명했다. 그리고 그가 맡았던 부서장 자리는 다른 사람이 맡도록 했다. 스타인메츠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임원들도 안도했다. 회사는 그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큰 소란 없이 회사 내의 가장 괴팍한 인물의 인사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체면을 세워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지만 이에 대해 오랫동안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며 상대의 결점을 찾고 문제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들이나 조언을 나무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함부로 다룬다. 반면 잠깐의 생각이나 사려 깊은 몇 마디의 말이나 상대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마음의 상처를 감싸준다. 앞으로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질책해야 할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면 이를 기억하도록 하자. 지금부터 공인회계사인 마셜 A. 그레인저가 내게 쓴 편지를 인용해 소개해 보겠다. 해고당하는 일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직원을 해고하는 일도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사업은 계절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많은 사람을 내보내야 합니다. 회계 쪽에서 흔히 하는 표현으로 누구도 도끼 휘두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게 관례여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앉으세요, 스미스 씨. 시즌이 끝났으니 이제 당신께 맡길 업무가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신을 바쁜 시즌에만 고용하는 조건으로 채용했던 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등등.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실망감과 함께 모멸감을 느낍니다. 대부분
평생을 회계 관련 업무에 몸담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자기를 해고하는 회사에 특별한 애정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임시직 인력을 내보낼 때 좀 더 지혜롭고 사려 깊은 방법을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기 전에 그가 겨울 동안 해온 일을 잘 살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씨, 그동안 일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뉴욕 출장을 갔을 때 맡으셨던 업무는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어디에서 일하든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미스 씨의 능력을 믿고 있으며 언제나 응원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효과가 어땠냐고요? 사람들은 비록 직장을 떠나야만 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버림받았다는 느낌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약 우리가 맡길 일이 있었다면 자신을 계속 고용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면 그들은 애정을 가지고 다시 합류할 것입니다. 비록 고인이 된 드와이트 모로는 툭하면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비상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했을까? 모로는 양쪽 편의 정당하고 옳은 부분을 세심하게 찾아내어 이를 칭찬하고 강조하며 은밀하게 드러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되더라도 한쪽이 틀렸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은 모든 중재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일이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1922년 수백 년에 걸친 극한 대립 끝에 터키인들은 자기네 영토에서 그리스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기로 결정했다. 무스타파 케말은 병사들에게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포부를 담은 연설을 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지중해다. 이 연설과 함께 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다. 승리한 쪽은 터키였다. 그리스의 두 장군 트리코피스와 디오니스가 항복하기 위해 케말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동안 터키 사람들은 패배한 적에게 끝없는 저주를 퍼부어댔다. 하지만 케말은 승리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앉으세요, 신사분들. 케말이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피곤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 전쟁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서 그는 상대가 패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는 군인 대 군인으로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란 게 마치 게임처럼 때로는 더 뛰어난 사람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리의 환희 속에서도 케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줘라.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이야기들이 또 저희의 인간관계 가운데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행복으로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